네,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반려조 관리사 과정을 강의할 강사 이충렬입니다. 제가 강의할 강의 1강은 앵무새의 역사와 생물학적 특징입니다. 이 반려조 관리사가 무엇인가 하면 반려조의 전반적인 상식과 생리 생태를 학습하고 또 반려조의 적절한 사료 선택, 공급 방법에 대한 것을 학습하게 됩니다. 또한 키우는 과정에서의 건강 관리를 위한 위생, 질병에 대한 학습, 그리고 번식과 유전에 대한 학습, 또 사육과 훈련 방법에 대한 학습을 숙지해서 전문 사육사 및 전문 상담사로서의 인력을 양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 반려동물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최근에 많이 사용되는 말입니다. 예전에는 이제 애완동물이라는 말을 써서 애완의 말을 사용했는데, 애완동물이라고 하면은 말뜻은 장난감 같은 개념입니다. 하지만 이 동물 같은 경우는 살아있기 때문에 반려동물이란 말을 쓰는 게 맞습니다. 네, 반려동물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과 함께 살아가며 삶의 동반자로서 인식되는 동물을 총칭해서 반려동물이라고 합니다. 반려동물로서의 가장 많이 사육되고 있는 동물은 개입니다. 반려견이라고 하고, 그 다음엔 고양이. 고양이는 반려묘. 네. 그래서 따라서 반려조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종류의 새를 말합니다. 네. 이 반려조의 대상에는 앵무새와 핀치류, 그 외 꿩, 닭, 오리, 비둘기, 그 모든 날아다니는 새를 다 반려조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은 앵무새입니다. 그래서 이 강에서는 앵무새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앵무새에는 사랑앵무, 모란앵무, 왕관앵무 등 총 한 320종, 현재 한 350종까지 분포되고 있고, 이 중에서 극히 일부만이 반려조로서 국내에 수입되고 유통되고 있습니다. 또 핀치류에는 참새목의 소형 조류를 총칭해서 핀치류라고 말을 하는데, 특히 문조, 카나리아, 십자매 등이 이 핀치류의 대표 반려조 대상입니다. 이 외에도 가금류인 닭이나 꿩, 오리 등을 반려동물로서 개인이 사육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요즘에는 공작 비둘기를 비롯한 비둘기류도 반려조로 많이 사육되고 있습니다. 그 앵무새 사육의 역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외국의 경우 고대 이집트에서 앵무새를 묘사한 벽화가 발견되었고, 기원전 1400년전에 쓰인 종교 서적으로 알려진 인도의 리그베다에 보면 앵무새에 대한 최초 문헌 기록이 있습니다. 네. 또한 유럽에는 인도어를 할 줄 아는 앵무새의 기록이 있는데, 이것은 기원전 397년에 쓰여진 인디카라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그 고대 시대의 로마라든가 중세 유럽에서는 앵무새가 특수 계충의 애장품으로서 사육되고 있어서 앵무새를 데려와서 귀금속으로 된 새장이라든가 그 안에 이제 보물처럼 이제 사육되게 되었었죠. 네. 특히 로마 고대 시대에는 사치품으로 인식돼서 앵무새 교육이 매우 활발해서 아프리카 등지에서 대량의 앵무새가 수입됩니다. 네. 이후 이 수입된 앵무새는 선물용으로서 가장 많이 귀족들한테 전파되게 됩니다. 앵무새의 경우 탁월한 지적 능력과 화려한 깃털을 가지고 있어서 매우 이국적인 풍물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귀족 특수계층의 애장품으로 사용됐습니다. 앵무새의 사육의 역사에 한국 같은 경우에는 최초 문헌은 삼국유사에 실려져 있습니다. 네, 신라시대, 삼국시대 때 쓰여진 삼국유사에 보면 당나라 사신을 방문했던 관리가 앵무새 한 쌍을 가지고 온 기록이 있습니다. 이 앵무새는 궁중에 사육이 되었는데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한 마리가 죽고, 그 이후 먹이도 먹지 않고 시름시름 앓다가 한 마리가 죽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고려시대에는 기와나 청자 등의 앵무새를 새겨서 이제 만든 물품들이 이제 출토돼서 고려시대에는 조금 더 많이 사육된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이때 시대상을 봤을 때 중국이나 동남아시아에서 수입이 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조선시대에 들어와서는 최초의 앵무새 관련 사육 서적이 저술되었습니다. 이서구의 노객무경이라고 하는 사육 저서가 출판되었고,
일제 감정기에는 좀 더 많은 이제 앵무새라든가 그 외에 이제 핀치류가 들어오게 됩니다. 핀치류에는 문조와 십자매가 들어왔고 앵무새에는 소형 앵무새인 사랑앵무와 모란앵무 등이 많이 수입되었습니다. 이후 1800년대에 경제 발전이 굉장히 빨리 가속화되면서 앵무새의 일대 대부흥기를 맞게 됩니다. 네. 그러나 1990년대 반려견이 국내 애완동물 시장을 이제 거의 90% 이상 차지하면서 이 앵무새의 인기가 급격히 식게 됩니다. 그러나 1920년도 이후 반려조, 애완조라고 해서 평상시 앵무새장에서 눈으로만 보던 앵무새를 반려동물로서의 이제 핸들링도 되고 말도 가리키고 교육하면서 다시 인기가 높아지기 시작합니다. 또 2000년대 이후 다양한 앵무새가 이제 수입되므로 국내 앵무새에 관련된 시장이 굉장히 커지게 됩니다. 앵무새의 생물학적 특징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면 앵무새 화석에서 가장 오래된 앵무새 화석은 영국에서 발견된 원시 앵무새의 부척굴입니다. 그리고 유럽에서 프랑스와 오스트리아 등에서 발견되었는데 프랑스에서는 대략 2600만 년 전, 그리고 오스트레일리아에서는 1700만 년에서 2600만 년 전 것으로 추정되는 화석이 발견됐고 아프리카에서 발견된 화석은 150에서 170만 년 전, 또 남미에서 발견된 화석으로는 150만 년 전 화석이 보고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앵무새에는 총 320여 종, 현재 약 350여 종 가까이 존재하고 있으며 굉장히 다양한 종이 존재하는 거죠. 네, 그래서 앵무새의 서식지는 적도에서 극지방처까지 매우 폭넓은 서식지에서 앵무새가 서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꿀, 곡식, 고기 등 매우 다양한 먹이를 먹고 살고 다양한 크기가 있습니다. 앵무새의 크기는 달걀 크기 소형종부터 소형견 크기, 마카오 앵무처럼 대형종의 그러한 다양한 종류의 크기가 있고 또 우간이 있는 종, 코카투 계열이죠. 네, 그리고 꼬리가 긴 종, 그리고 주행성부터 야행성의 종까지 매우 다양하게 분화돼서 현재 서식하고 있습니다. 앵무새의 신체 구조와 기능에 대해서 보면 우선 앵무새의 매우 중요한 부분은 깃털입니다. 깃털. 네, 이러한 깃털은 앵무새의 체온 유지와 비행에 가장 많이 역할을 하고 비행을 하면서 포식자로부터의 도피 또는 먹이를 찾아 이동을 하게 됩니다. 네, 이러한 다양한 앵무새의 깃털에는 색이 굉장히 다양한데 종의 구분을 질 때 또 야생에서의 위장, 유주와 성조의 구분할 때 이러한 깃털의 색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깃털에는 붉은색, 검은색, 흰색, 푸른색, 보라색 등 굉장히 다양한 색이 혼합되어서 있습니다. 네. 이 검은색 깃털은 멜라닌 색소에 의해 생성이 되며 멜라노사이트라고 하는 색소 스포츠에 의해서 이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붉은색과 노란색은 카로티게노이드의 색소로서 앵무새 스스로 합성이 될 수는 없고 곡식이라든가 채소를 먹으면서 그 색소를 이제 침착하게 되는 거죠. 네. 흰색 깃털 같은 경우에는 중앙부가 비어 있고 모든 빛을 반사하게 됩니다. 코카투 같은 경우 흰색이 이제 바탕인데 굉장히 색이 잘 띌 것 같지만 실제로는 보호색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푸른색 같은 경우에는 틴들 효과라고 해서 특정 파장의 강선이 산란되어 보이는 현상으로 해서 보호색 역할을 하게 되고 보라색 같은 경우에는 깃털의 내부 구조에 의해 발현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깃털의 세부 구조와 역할에 대해서 이제 보겠습니다. 깃털을 세분화하면 코튼 피더, 다운 피더, 세미플럼, 파우더 다운 피더, 플로플럼, 브리스톨 피더 이렇게 총 6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네. 코튼 피더의 역할을 보면 대부분의 외부 깃털로 강인하고 긴 줄기로 다시 여러 개의 세부 줄기로 나눠져서 분화가 됩니다. 다운 피더의 경우에는 줄기가 짧으며 길고 부드러운 가지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입는
오리깃털, 거위깃털, 네, 이러한 털의 다운 피더에 해당됩니다. 세미플럼 같은 경우에는 주로 코튼 피더와의 경계에 나타나며 코튼 피더와 다운 피더가 결합된 형태로 네, 앵무새에 있습니다. 네. 파우더 다운 피더 같은 경우에는 이 깃털의 끝부분이 끊임없이 부서져 흰색 또는 회색의 파우더가 되는 형태의 깃털을 말하는데 주로 코카투 계열의 앵무새에서 주로 발견됩니다. 또 이러한 파우더 같은 경우는 깃털의 마모를 방지하는 윤활유적 역할도 하고 또 앵무새가 비행에 살 때 비가 오거나 할 때 약간의 방수 역할도 하게 됩니다. 플로필럼 같은 경우에는 감각기관의 역할을 하는 긴 핀 형태의 깃털입니다. 네. 브리스톨 피더 같은 경우에는 눈이나 외이 부분에 위치한 짧은 깃털로서 각 기관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마카오 앵무새 같은 경우 이 얼굴 안면부 쪽에 나오는 그런 깃털입니다. 앵무새의 피부에 대해서 보면 피부는 표피층, 진피층, 지방층 이렇게 이제 크게 나눌 수 있고 표피층은 맨 바깥쪽에 있는 피부로서 매우 얇습니다. 앵무새는 특히 다른 포유류에 비해서 피지라고 하는 오일층이 한 번 더 덮고 있어서 매우 견고한 형태입니다. 네, 이 피지라고 하는 오일층에 의해서 수분을 쉽게 잃어버리지 않게 되고 체온 조절은 호흡기와 바로 땅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앵무새의 경우에는 이 오일층이 있기 때문에 땀샘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호흡기와 발을 통해서 이제 체온 조절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앵무새는 항온 동물이어서 항상 일정한 체온을 유지해야 됩니다. 이 진피층 같은 경우에는 그것도 역시 매우 얇으며 모낭과 깃털을 움직이기 위한 근육이 분포하는 피부층입니다. 네. 그리고 지방층 같은 경우에는 진피층 아래에 있으며 특히 아마존 앵무와 코카투의 앵무에서는 매우 두꺼운 지방층을 가지게 됩니다. 네. 여기서 이 포란데라고 하는 것은 암컷의 하복부에 있는 특수한 조직입니다. 이 포란데의 역할은 산란전 호르몬 작용에 의해 깃털이 뽑히게 되는데 이렇게 뽑혀옴으로 인해서 혈관이 확장되어 포란할 때 알로 전달되는 체열을 극대화시킵니다. 또 이 포란대의 신경 조직 같은 경우에는 알의 온도를 측정하여 그 알의 포란 기관에 적정한 온도를 유지하게끔 하는 역할을 하는 피부 조직입니다. 그 앵무새의 발톱 역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 앵무새의 발톱은 각각의 발가락 끝에 위치하고 있으며 단백질과 무기질로 구성한 매우 단단한 조직입니다. 이 위에 사진을 보면 아마존 앵무의 발톱입니다. 네, 보면 여기 먹이를 잡고 있을 수도 있고 뭐 햇대에 앉을 수도 있고 이러한 역할을 하게 되죠. 그리고 형태는 사진처럼 갈고리처럼 씌워져 있는 형태고 이 발톱의 내부에는 혈관이 있습니다. 이 혈관을 통해서 영양분을 공급받아 발톱이 성장할 수 있게 되죠. 네. 이 발톱은 끝에 부분은 이제 혈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끝에 부분은 지속적으로 갈아줘서 관리를 해줘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 발톱의 색상에는 종에 따라 매우 다양한데 뭐 검은색이라든가 회색이라든가 이러한 발톱이 대부분입니다. 잠시 말씀드렸지만 발톱의 역할은 먹이 섭취를 할 때 움켜잡는다라든가 나무에 앉을 때 팻대를 꽉 움켜쥐고 그리고 교미할 때 암컷의 등 위에 올라서 꽉 잡고 있는 그러한 역할들이 있습니다. 앵무새의 부리는 상피세포가 변형되어 케라틴화된 것으로 상악과 하악이 매우 단단한 조직입니다. 이 앵무새 부리에 상악, 하악이 되어 있고 그 엄청 단단하게처럼 보이죠. 네, 그리고 보통 이제 민감도 단단한 형태이기 때문에 민감도는 낮으며 일부 앵무새의 경우에만 그 감각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네. 부리 역시 발톱처럼 평생 동안 끊임없이 자라기 때문에
부리를 계속 갈면서 네, 관리를 해줘야 되고 앵무새 스스로도 부리 가리를 해서 네, 적절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유지를 하게 되죠. 앵무새의 골격입니다. 크게 앵무새의 조류의 뼈에는 함기고리라고 해서 뼈의 내부가 스펀지 형태로 형태의 다공질로 되어 있습니다. 네, 이것은 체중을 극단적으로 줄여 비행에 효과적으로 진화한 산물이고, 머리뼈 같은 경우는 두개골뼈와 턱뼈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매우 가볍게 되어 있습니다. 네. 윗부리는 두개골과 아랫부리는 턱뼈와 단단히 고정되어 있고, 대형 앵무의 경우 두개골 말단과 윗부리 사이에 일정의 관절이 존재하고, 소형 앵무의 경우에는 비교적 유연한 조직으로 사이에 두고 있어 두개골 말단과 부리가 만나게 됩니다. 네. 또 목뼈는 매우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지금 사진은 미첼 코카투의 사진인데, 앵무새의 부리로 자기의 털 관리를 하는 사진입니다. 목뼈가 매우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어서 거의 모든 부위까지 자라갈 수 있습니다. 네. 가슴뼈의 경우 심각내에 중 장기를 보호하고 가볍고 단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날개뼈는 공기의 흐름을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진화하여 강한 근육을 고정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다리뼈 역시 매우 견고하고 나뭇가지 등을 잡기 쉽게 진화되어 있습니다. 앵무새의 혀는 매우 복잡한 근육의 형태로 매우 두꺼운 조직입니다. 이거는 타 조류와 차별되는 부분인데, 지금 잘 보이진 않지만 메카오 앵무의 혀입니다. 혀. 네, 이렇게 매우 두꺼운 형태를 가지고 있고, 혀는 비교적 정교한 움직임이 가능해서 씨앗을 고정하고 껍질을 벗겨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앵무새를 사육하다 보면은 이 혀로다가 앵무새에 이제 먹을 수 있는 부분과 먹을 수 없는 부분을 구분해낼 정도이고요. 특히 로리류라고 하는 거는 꿀이라든가 화분을 먹는 앵무새의 총칭해서 로리류라고 합니다. 이러한 요리류 혀는 끝부분에 요철이 있어서 먹이인 꿀, 과즙, 화분 등을 쉽게 섭취할 수 있도록 진화되었습니다. 네. 앵무새의 침샘의 경우에는 혀나 입천장, 입안 구석 등에 여러 개가 분포하며 실제로 자세히 관찰할 경우 육안으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앵무새의 식도는 입안의 오른쪽에 위치해 있으며 연동 운동을 통해 음식을 소낭으로 운반하는 역할을 합니다. 식도 부분은 다른 포유류와 매우 유사합니다. 위장을 보면 위장은 전이와 위 총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소와 효소를 생성하는 샘이 존재하고, 소화샘이죠. 위의 특징은 매우 강력한 근육질로 그리트 등을 이용해서 먹이를 잘게 부수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 이 그리트라고 하는 것은, 그리트는 소화를 돕기 위해 작은 돌멩이나 모래 등의 단단한 물질을 그리트라고 합니다. 네. 장은 소장과 대장, 췌장으로 구성되며, 소장은 화학적인 소화와 영양소의 흡수에 관여를 합니다. 대장의 경우 매우 짧고 항문과 연결되어 있으며 수분 흡수에 관여를 합니다. 췌장의 경우에는 다른 포유 동물과 매우 유사하게 아밀라제, 리파제, 프로테아제 같은 소화를 돕는 소화 효소를 분비하는 기관입니다. 앵무새의 간은 좌우 한 쌍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부분의 앵무새에는 이 담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담낭은 담즙을 보관하는 장소로 소화 효소 작용을 돕는 역할을 하죠. 네. 다만 이 코카투의 경우에는 이 담낭이 존재합니다. 네. 신장의 경우 신장은 등 쪽에 한 쌍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요산과 소변을 생산하게 됩니다. 앵무새의 생식선을 보면 정소, 난소로 구성이 되고 수컷은 정소가 있습니다. 신장 근처에 두 개의 정소 구성되며 일반적으로 왼쪽 정소가 더 크게 발달됩니다. 이 발전기에는 혈액 공급이 증가하여
정소가 더욱 확대되고 포유류와 달리 부속 생식선은 없습니다. 이 생성된 정자는 부고환에 저장되었다가 교미에 실방출됩니다. 네. 난소는 숙국과 마찬가지로 왼쪽 난소만이 정상적으로 발달되고 성숙한 난자를 생산하게 됩니다. 이 성숙한 난자라고 하는 것은 닭으로 말하면 계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풍부한 영양분을 함유한 난항에 둘러싸인 형태로 난간을 거치며 알부민으로 감싸집니다. 자궁 협부로 이동해 난각막으로 감싸지며 이때 알의 모양이 어느 정도 결정되게 되죠. 난각선에서 수분을 흡수해 알의 실제 크기로 커지며 이때 당시 난각이 형성됩니다. 난각은 칼슘과 단백질로 이제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후 총배설강을 통하여 산란됩니다. 이 총배설강이라고 하는 것은 포유류가 아닌 조류라든가 이제 파충류에서 이제 있는 기관인데 항문과 요두와 그리고 생식에 모두 관여하는 것을 총배설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난각, 알껍질은 매우 미세한 구멍이 존재하여 신선한 산소를 전달하게 되는데 이 매우 미세한 구멍을 기공이라고 말합니다. 앵무새의 심장은 한 개의 심장을 가지며 이심방, 이심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심장이 두 개인 동물은 없죠. 심장의 특징은 장시간의 비행을 위하여 동일한 크기의 포유류에 비해 크고 매우 강합니다. 사랑앵무의 경우 사람이나 개보다 최대 7배나 많은 피를 뿜어낼 수 있을 정도로 강하죠. 심장근 세포의 경우 포유류보다는 직경이 작고 임파계는 포유류보다 덜 발달되어 있으며 대부분 조류의 임파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네. 기낭. 이 조류의 기낭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네. 이 기낭은 날개, 복부 등에 걸쳐 총 8개가 있고 기낭의 역할에는 비행할 때 원활한 호흡을 위해서 존재하게 됩니다. 이 비행할 때는 에너지 소비도 굉장히 많고 호흡이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한데 이 폐호흡을 보조해서 이 호흡을 원활하게 해주는 거죠. 네. 이 기낭의 특징은 조류의 경우 폐는 팽창과 수축을 하지 않습니다. 사람 같은 경우에는 횡격막으로 인해서 폐가 수축되는데 그 폐가 팽창 수축을 하지 않고 기낭만이 팽창과 수축을 통해서 이 호흡을 보조하게 됩니다. 네,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인데 앵무새의 신체 구조의 기능에서 중추신경계와 눈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 중추신경계는 포유류와 매우 비슷합니다. 뇌 조직 역시 동일한 크기의 포유류보다 좀 작지만 포유류보다는 크며 시신경계는 다른 동물에 비하여 매우 발달되어 있습니다. 역시 조류다 보니까 아무래도 먹이를 찾는 거라든가 피포식자로부터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러한 시신경계가 발달되어 있는 거죠. 척추의 내부에 특이점이 있는데 보통 포유류의 척수액은 포유류 같은 경우에는 척수액으로 되어 있지만 조류의 경우에는 젤라틴화된 단백질로 채워져 있습니다. 네, 그게 가장 포유동물과의 차이점이고요. 눈은 체구나 머리에 비하여 매우 큰 안구를 가지고 있고 역시 매우 중요한 감각기관입니다. 앵무새의 시각은 300도 이상의 매우 넓은 시각을 가지고 있지만 바로 앞에 있는 물건은 잘 보질 못하게 돼요. 네, 그래서 좌우로 돌려가면서 그 앞에 있는 물건을 보려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을 사육하다 보면 볼 수 있습니다. 색깔의 구분은 매우 다양한 색으로 구분할 수 있지만 종에 따라서 매우 개체 차이가 심합니다. 네, 그리고 자외선 선별 능력이 있어 이 자외선으로 익은 열대 과일을 구분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상으로써 제1강의 강의를 마치고 제2강에서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